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덕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전주시 병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주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3명의 후보와 함께합니다.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전주시 덕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도 함께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전주시 덕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전주방송총국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추첨한 좌석과 발언 순서에 따라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기호 5번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후보 한병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전희재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 토론 방식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 듣고요. 공통질문과 공약 발표 후 1대1 토론, 주도권 토론 순서로 진행합니다. 공통질문에선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들을 수 있고요. 공약 발표 후 1대1 토론은 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면 나머지 후보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1대1로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에서는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과 지역 현안을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습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에는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요. 앞에 있는 모니터 확인해 주시고 발언 시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인신공격, 비방 발언은 안 됩니다. 오늘 토론 KBS 뉴스 전북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후보들의 기조연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고요. 정동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선거철이 시작되면서 이제 거리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죠. 정동영 현수막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 그리고 전북의 구원 투수 정동영. 근데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구호를 보고 저 말 맞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년 하반기부터 연속타로 얻어맞았던 전라북도의 자존심, 그러니까 잼버리 망신살부터 시작해서 새만금 예산, 칼질, 국회의원 정수, 축소 위협, 거기다가 17개 시도 가운데 16개 시도는 담은 1%라도 예산이 올라는데 전라북도만 1,600억이 내려간 이 수모, 또 KCC 프로농구팀을 부산에 뺏긴 이런 자존심의 상처, 이것과 맞서 싸워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 물가는 4.3% 올랐죠. 성장률은 1.4%로 떨어졌죠. 금리는 6.5%, 7%로 올랐죠. 무역 수지는 적자로 떨어졌죠.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손, 그리고 평화의 파괴, 이 윤 정권의 몰상식하고 무능한 이런 실정에 대해서 심판, 싸워야 할 때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정동영이가 부족하지만 전북의 목소리를 위해서, 자존감을 위해서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네, 한병옥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전주 시민 여러분.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정당 녹색정의당 후보 한병옥입니다. 지난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활동하시는데 그분들이 녹색정의당에 집단으로 입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입당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어려움에 처해 보니까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녹색정의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투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셔서 윤석열 정권 꼭 심판해 주십시오. 159명의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죽었는데도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을 거부한 비정한 대통령입니다. 시민 여러분, 비례위성정당도 심판해 주십시오. 비례위성정당은 국민의힘이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해도 나쁜 편법과 꼼수입니다. 반칙이 원칙을 이기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반칙이 원칙을 이기는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과값이 비싼 이유, 상추값이 비싼 이유 모두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후를 살리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진심인 정당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전희재 후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병지구에 출마한 기호 2번 전희재입니다. 요즘 살기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여러 가지 봄에 새봄맞이에서도 벚꽃이 만개에서도 아마 여러분의 가슴에는 활짝 피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주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구는 감소되고 또 거리는 답답하고 거리마다 상가가 비어가고 있고 점포정리 파견세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가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이번 4월 10일 날 실시되는 선거에서 우리 현명한 주권 행사로서 우리가 선택해야만이 전주가 제2의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어떤 정치 선동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고 소중한 주권 행사로 해서 이번에 표를 엄정하게 주신다면 제가 그 여러분의 표심을 받아서 중앙과 또 전주의 발전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전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기호 2번 전희재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네, 새 후보의 기조 연설 들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전주시의 인구 감소 대책입니다. 물론 인구 감소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상황 좀 심각한데요. 합계 출산율이 전주시의 경우 0.69명으로 0.6명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도 깊을 것 같은데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한병욱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출생률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자리, 집값, 돌봄입니다. 일자리와 집값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돌봄 문제 해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통합 돌봄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둔 부모들이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주시 인구 감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학 입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인재 전형, 이것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전희재 후보 역시 1분입니다. 네, 역시 전주가 인구가 1년에 5천 명씩 줄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10년이면 우리 전주시가 60만 정도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인구 소멸 위기의 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공조를 해야 될 아젠다입니다만은 우선 전주를 볼 때 우리 출산 장려금을 30만 원 정도 주는데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부영 같은 데는 1억을 준다고 자녀당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출산 장려금을 대폭 올리고 또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또 젊은 세대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그 주거 임대 아파트를 대폭 늘려서 그런 대책을 같이 병행해야 되고 특히 혁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여기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영 후보 순서입니다. 전주가 전북의 중심이기 때문에 전주가 약해진다는 건 전라북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67만을 바라봤던 인구가 5년 전에 66만으로 65만이 깨지더니 이제 64만대예요. 금방 전희재 후보님 말씀처럼 몇 년 지나면 60만도 깨질 판이거든요. 이렇게 전라북도 중심이 약화되는데 어떻게 전라북도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거시정책 하나, 미시정책 하나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규제 강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국회 이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제 발목 잡지 말고 합심해서 국회 세종으로 가져오고 세종이 강화되면 전라북도도 좀 훈짐이라고 하나요? 조금 나아질 수 있죠. 서울 집중보다는요. 미시정책 하나는요. 외국인 유학생이 지금 20만쯤 됩니다. 전국에. 그런데 전라북도 호남에 한 10% 2만 명 되거든요. 특별자치도의 권능을 활용해서 유학생 비자 우수 두뇌 인재 차원, 유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진행했고요. 이번에는 1대1 토론으로 후보들의 공약 깊이 있게 검증해 보겠습니다. 토론 방식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순서에 따라서 한 후보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고요. 상대 후보들이 각각 4분씩 주도권을 가지고 공약을 발표한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습니다. 공약을 발표할 때는 되도록 매니페스토의 5대 원칙에 맞춰서 이유와 목표, 방법, 재원,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때는 짧은 시간 안에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되도록 1분 안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신공격, 비방 발언은 안 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전희재 후보의 공약을 먼저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희 앞으로 광역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전주 완주 통합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거론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주 완주 통합이 되어야만이 우리 전주가 광역도시로 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도시 광역권 특별관리법 이 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전주시가 그 법에 포함되도록 법률안을 개정해야 됩니다.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도로라든지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광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우리 전주시 자체 재원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국회에 입성이 된다면 대도시 광역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인구가 우리 전주시 같이 65만인 그런 도시는 도청 소재지 도시는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법안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송천동 일대 그리고 전주의 북부권 일대의 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겠다. 이 제 공약입니다. 지금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리 송천동 동부대로하고 송천중앙로 도로가 거의 시속 30km 내지 50km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된다면 50에서 60km로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이 오송로를 연결하고 또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빨리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앞으로 천마지구까지 개발되면 동부권이 특히 송천지구가 교통지역이 될 텐데 그 문제를 해소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우선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전희재 후보 공약 들어봤는데요. 그럼 정동영 후보가 전희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은 전주 시민은 강력하게 원하는데 완주 군민들께서 지금 2번, 3번 부결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도움이 되게 하려면 지금 올해 2024년도 전라북도가 지금 최대 목표 현안이 뭐냐면 바이오 특화 산업단지 이거 유치하는 거거든요. 오송 그리고 원주하고 지금 전주가 3파전인데 오송과 원주는 이미 인프라가 있고 바이오 산업에 상당 부분 앞서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된다면 이 바이오 산업 특화 단지를 완주해 주는 것도 저는 그 완주 군민들의 마음을 좀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주 군민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생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주관으로 상생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2022년부터 11차례 협의를 통해서 26건의 상생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이런 것들이 자꾸 되면 서로 완주 군민과 전주 시민이 더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주군의 단지는 국가 산업단지인데 바이오가 아니고 이제 수소 그 첨단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소 단지를 개발하는데 완주는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국도와 연결되어 있고 고속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완주 산업단지, 전주 테크노밸리 단지, 또 1, 2 산업단지, 완주 농공단지까지 370만 평이라는 거대한 공업단지 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여건이 좋아서 거기에서 수소 생산부터 유통과 모든 제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네, 맞습니다. 완주 국민들이 답변 1분 이내로 부탁드릴게요. 뭐 주인이 저 같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소도시는 당연히 완주가 네. 수소도시 네. 선점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되 네. 바이오 산업 특화 단지는 지금 전라북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네. 이것을 전주 완주 상생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아까 이 전주시 덕진구의 북부 송천동 9만 명 인구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시달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속도를 높이면 좀 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지금 전 후보께서 공약하신 게 건지산로, 네. 그 조경단로 전북대병원 쪽으로 가는 그 송천동으로 빠지는 조경단로와 그리고 동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그러면 오송제 옆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 건지산을 훼손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원치 않는다. 건지산은 지금 보물산이 돼 있어요. 네. 수천 수만의 시민들이 그 건지산에 산책하고 산보하고 운동하면서 산소를 마시고 그리고 이 생태의 힘을 느끼는데 이걸 훼손하는 건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오송로 네, 답변 시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 어린이 회관에서 저기 신동초등학교 뜰한채 현대사차로 가는 오송로를 뚫는 것이 그것이 경제적이고 자연 훼손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정 후보님 말씀대로 오송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760m 남은 구간은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 건지산로가 지금 2.2km인데 물론 그 환경 훼손이나 또 주민들 둘레길을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뭐 터널을 뚫는다든지 그런 정도의 그 도로가 2.2km가 환경 돼야만이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면 도로를 못 놓죠. 그래서 이제 그 여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걸 2017년도에 전주시에서 중단시켰는데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4분 시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병욱 후보가 전희재 후보에게 질문하십시오. 4분입니다. 네, 후보님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천동의 교통 문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많은 유권자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전주시가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송천동의 교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주 시민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처음에 에코시티 개발할 때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 기업들이 에코시티를 개발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는데 그때 개발이익 환수를 제대로 해서 그 비용으로 전주시가 도로 건설하고 교통 문제 해결하는데 앞장섰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에코시티 개발 이익이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건 내가 뭐 파악은 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송천동 그 교통을 위해서 우선 시급한 것이 송천 그 동부 대로도 중요하지만 우선 북부권 우회도 그러니까 용진에서 우화까지 11.4km 구간이 빨리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도로를 빨리 뚫는다면 알겠습니다. 동부대로 교통을 분산하기 때문에 네. 여건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저는 이쯤 되면 우리 전희재 후보님께서 처음 토론회 때 이야기하셨던 경전철 이야기 하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네. 아직 말씀을 안 하시는 걸 보면 혹시 경전철 공약을 철회하신 건 아닙니까? 철회한 거, 그 질문인가요? 네. 철회한 것은 아니고 경전철은 앞으로도 더 검토 보완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이제 추진하려다가 2007년도에 이제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건설교통부까지 승인이 난 이게 사업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5천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근데 경전철은 노면형입니다. 그때 검토된 것이 노면형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도로하고 같이 그리고 버스와 택시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도로고 키로당 300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안 들고 알겠습니다, 또 후보님. 그런 판단에서 했기 때문에
요것은 한번 계속 추진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경전철이 대한민국 전체의 유행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 부시장님이셨을 때 경전철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네. 했고 네. 전주시민 여론조사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전주시 경전철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던 것이 참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전철 때문에 골치 아픈 도시가 바로 용인시 아닙니까? 용인시 2013년에 경전철 시작하고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그 10년 동안 용인시가 경전철에 쏟아부은 돈이 1조 원을 넘깁니다. 전주시가 지금 현재 부채 증가율이 전국 4위입니다. 만약에 그때 경전철 사업이 시작됐다면 지금쯤이면 전주시는 파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 후보님께서는 한 후보님께서는 그 탄소 제로라고 항상 많이 주장하셨죠. 네, 지금 전주시내 매연이 어떤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시죠? 알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거의 35만 대 이루는 차량에서 하루 쏟아지는 매연이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전철이 많이 됐다면 그 점은 굉장히 유리하게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용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용인은 다릅니다. 경우가 왜 다른 거에는 우선 거기는 고가형입니다. 쉽게 해서 우회로 다니는 그 경전철이기 때문에 건설비가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주도니까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후보님 제가 생각할 답변을 때는 할 기회를 주셔야.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경전철이 아니고 지금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버스를 친환경 수소버스로 교체하면 매연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전철에서 막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네, 4분 시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가 2분 동안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의식주가 이런 순서였는데요. 이제 21세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식의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주식의 중에 음식에 관한 전주가 특화된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3,000개 이상의 전주 식당이 이제 타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 그러면 뭐 다들 맛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돈으로 만들고 밥으로 만들고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음식 관광 도시로 가자 하는 슬로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에 1,500만 명이 옵니다. 한옥마을이 없었으면, 전주 음식이 없었으면 몇 명이나 지금 전주를 찾을까요? 이제 2단계로 한옥마을 다음 단계로 세계적인 음식 관광 도시. 예컨대 전주에 구도심 있잖아요. 중앙동, 고사동, 태평동, 다가동. 이 일대가 지금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많이 퇴락해 있습니다. 전주시가 그 빈집이나든지 싸게 나와 있는 이런 가게나 그 가옥들을 매입해서 저렴한 또는 그 무상으로 청년들에게 임대하고 그 골목골목을 한정식의 거리, 한정식 골목 또는 비빔밥 골목, 궁중음식 골목 또는 주전부리, 뭐 김밥 골목 이런 식으로 특화해서 음식 관광을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로 하게 되면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창업 기회,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금 전주에 뭐니 해도 자영업이 문제지 않습니까? 자영업이 죽어 있거든요. 불 꺼진 도시처럼. 자영업이 아연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단기적인 처방도 되고 또 장기적인 비전도 되는 이 세계적인 음식 관광 도시 이 비전을 가지고 전주시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네, 정동영 후보 공약 들었고요. 한병옥 후보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네,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음식 또 맛, 멋 이런 걸 감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영업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들이 요즘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났던 자영업자들 중에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는 부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채가 없는 그런 자영업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중에서 대부분의 부채가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정부에서 정책 자금으로 대출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이자율이
0점 몇 %대였는데 지금은 3배, 4배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님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음식관광도시하고는 포인트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 같긴 한데 이 중소기업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은행 부채,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의 부채의 그 이자를 2% 플러스된 거, 가령 6.5% 같으면 그 4.5%를 돌려줬거든요. 그거 굉장히 그 가뭄의 단비 같은 그건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뭐 이런 선심 정책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실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지금 코로나로부터 회복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고금리로 지금 뭐 시간이 가면서 금리는 지금 미국의 금리 정책이 올 뭐 중반기 넘어서면 이제 안풀 꺾일 것 같긴 한데 그동안에 다 이제 고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2% 이상의 금리를 고금리를 쓰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금리 차를 좀 부담해주는 탕감해주는 그 정부의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후보님 우리 정동영 후보님 하면 많은 전주 시민들이 동양의 밀라노를 떠올리십니다. 후보님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정말 이번이 마지막 봉사다. 마지막 봉사를 위해서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이번 당선되시면 앞으로 4년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지를 만드는 겁니다. 1,500만 명이 오긴 하는데 더 와야죠. 경주가 4,500만이거든요. 한때는 경주를 앞섰는데 경주가 지금 훨씬 앞서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 경주 정도는 따라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옥마을 한 바퀴 돌고 꼬치 하나 사 먹고 그리고는 여수로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수 밤바다. 참 노래 한 곡의 힘도 큽니다만 여기에 이분들이 그 하루를 자야 그래도 1인당 객단가라고 합니까? 1인당 쓰는 돈이 2자릿수는 돼야 전주 경제, 특히 자영업의 활기가 돌 거거든요. 바로 그런 고민에서 나오는 것이 세계적인 음식 관광 도시로 가자. 이것은 그 시가 마중물만 좀 부어주면 충분히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한옥마을이 처음에 그 폐지됐다가 살아날 때도 안 팔리면 전주시에서 사주겠다 해서 전주가 시청에서 40채를 샀거든요. 그것이 네, 오늘날 시간이 거의 다 한옥마을을 되고 있는데요. 네. 네, 마쳤습니다. 네, 마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전희재 후보 질문할 텐데요. 4분 주어집니다. 질문 답변 1분 이내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요. 그 음식 관광 우리 정 의원님께서 음식 관광 도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구체적인 컨텐츠가 저도 머릿속에 좀 안 떠오릅니다. 아까 뭐 거리별로 여기 한정식 그 거리 여기는 비빔밥 거리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한다고 하는 건데 인위적으로 첫째 가능할 것인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부터 답변 뭐냐고 컨텐츠 도대체 음식 관광 도시라는 그 구체적인 컨텐츠가 한옥마을에 가보면요 지금 한옥 체험관도 있고 부채박물관도 있고 술박물관도 있고 종이박물관도 있고 이 공유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지금 사람을 끄는 거지. 만일 빽빽하게 민간 사가들만 가게들만 있으면 와서 숨 쉴 공간이 없잖아요. 뭐 초명이 문학관이라든지 이 공유 공간을 만든 것이 전주시가 그때 왜냐하면 다 서부 신시가지로 빠져나가고 그 한옥마을 교동풍남동이 완전히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내놓은 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실제 120채가 나왔습니다. 전주시에 사달라고. 그래서 전주시가 한 채, 두 채에서 40채까지 샀더니 그때 이제 꿈틀했어요. 집값이. 그래서 이게 걷어들여지면서 그 40채가 효자가 됐듯이 음식 특화거리를 지정하는 골목마다 몇 채씩을 매입해서 이거를 싼 값에 임대를 주게 되면 청년 장업도 되고 또 음식의 장인들이 한정식 골목거리, 궁중음식거리 또 전주에는 전주 최씨, 전주 이씨 네, 답변 1분 이내로 부탁드릴게요. 가문 음식도 있거든요. 네,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게 성립이 되는데 현실에서는 제가 볼 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가령 인위적으로 뭐 지금 전주 시내 자체도 우리 음식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생겼다가 또 내일 폐업하고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전주에 있는 기존 음식점 자체도 사실은 거의 성업으로 잘 되는 데는 거의 몇 개 안 되고 나머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인위적으로 더 플러스해서 음식점을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관광 성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500만 명이 4,500만 명 경주를 목표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옥마을을 보러도 오지만 전주에 음식 먹으러 간다 하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5,200만이 전주를 다. 그래서 이제 그 전주에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유명한 음식점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문을 닫은 이유가 소비자가 없습니다. 소비. 그러니까 이용해주는 그 고객이 없었기 때문에 왜 고객이 없냐면 전통 음식점 고급 음식점을 두면 재료가 비싸고 또 그에 맞는 상황은 비용에 누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광주는 그게 성립이 됩니다. 워낙 토지가 크기 때문에. 근데 전주는 고급 음식점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소비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음식을 다양하게 또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그 고급 음식점이나 한정식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십시오. 그래. 한정식 그러면 전주자가 붙었었는데요. 이게 전주 한정식이 사라지더니 이제 남도 한정식으로 됐거든요. 이 한식에서 김치가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그 핵심 적인데 광주 김치 축제예요. 왜 김치를 광주에 줘야 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 음식을 가지고 먹고 살자. 광주에 이제 정책 방향이 생기면 뺏겼습니다. 사실은 김치 축제라든지 음식 축제는 광주에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 이제 전주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전주에 장류 엑스포가 지금 매년 개최되거든요. 이런 것과 조화를 해서 좀 발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류 엑스포가 우리가 잘하는 걸 가지고 하면은 경쟁력이 있잖아요. 음식관에서는 대전 어디 뭐 서울 부산 어디하고 경쟁해서 전주가. 네, 4분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병욱 후보 공약 발표 2분입니다. 저의 대표 공약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이고 두 번째는 노란봉투법 개정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만난 유권자 중에 한 분은 차라리 코로나 시기에 정책 대출 자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에 있는 빚이 없었을 텐데 라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받을 당시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3배, 4배 뛰다 보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는 부담감도 엄청 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금을 이제 갚을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지고 자영업이 어려워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녹색정의당이 추진할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탕감 100조 공약을 했는데 이 100조를 1년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매년 10조씩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 10조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벌에게 법인세 깎아주고 부자들에게 감세해주고 또 금융투자세, 금투세라고 하는 것까지 깎아주는 이런 것만 하지 않는다고 해도 1년에 10조 마련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란봉투법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국민 70%가 찬성하는 법안이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 원청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그게 2조입니다. 그리고 3조는 노동쟁의를 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 가압류, 월급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법을 개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법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희재 후보가 먼저 질문해 주시지요. 4분입니다. 질문 답변 되도록 1분 안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후보님 거리에 있는 현수막을 볼 때마다 또 오늘 공약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마음적으로만 그냥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100조가 이 비스켓 같은 그런 얘기가 듭니다. 근데 100조라는 아까 100조를 10년 동안 매년 10조씩 그런 재원 조달을 해서 이게 탕감해 준다고 했는데
탕감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선 첫째 인프레적으로도 문제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이 탕감이라는 것은 아까 그 이야기 나누면서 이자 탕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일정은 펀드를 만들어서 이자 정도 탕감을 주고 서로 그 이자 차이를 보전해주고 이런 정도는 몰라도 부채를 전액 탕감 준다는 것은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까 그 10조를 어디서 조달해 가지고 지금 탕감해 준다는 그런 겁니까? 아까 뭐 부자 감세 뭐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법인세율이 얼마예요? 법인세율이 지금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더 넘습니다, 지금. 네. 예? 1990년부터 22%를 문재인 정부 때 25%에 올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나 또 외국인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그 세계적으로 우리가 거의 상위권에 속한 그 법인세 비율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무조건 깎고 거기서 뭐 해가지고 한다 또는 높여서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얘기 때문에 법인세를 활용해서 자꾸 그 재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할까요, 후보님? 네. 후보님, 진보정당에서 내세우는 정책들은 그 당시에는 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보님 옛날에 무상급식을 주장할 때 그 당시에 많은 비판가들이 저건 공산주의 공약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상급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재벌들이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돈이 800조, 900조, 1000조 정도 됩니다. 그렇게 사내 유보금을 많이 가지고도 투자하지 않는 재벌들에게 법인세를 조금 깎아준다고 해서 투자가 일어난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 법인세, 부자 감세, 그리고 금융투자세 이런 것만 깎아주지 않아도 매년 10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내 유보금도 그게 뭐 전혀 쓸데없이 유보한 것이 아니고 투자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노사관계 문제라든지 투자 장래 기업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지금 하는 거지 이걸 무조건 쌓아놓고 지금 곳간에 보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후보님 사내 유보금을 1, 2년도 아니고 5년, 10년 동안 계속 그 돈을 쌓아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재벌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벌들에게 법인세를 낮춰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노란봉투법을 다시 재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노란봉투법은 워낙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그 어떤 파업이라도 해가지고 기업에 손해를 끼쳐서 기업에서 지금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그런데 만약에 노란봉투법을 제정이 된다면 그런 걸 전부 면제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십시오. 할 수가 없는 건데. 후보님 오히려 노동조합이 잘 갖추어진 데는 노동쟁이도 덜 일어납니다. 충분히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기업 행태가 하청에 하청, 재하청을 두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 원청에 가라. 계속 그런 것이기 때문에. 4분 시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가 한병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4분이고요. 질문 답변 1분 안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좀 그 법인세 네. 그 전 후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OECD 국가에서 높은 편이죠. 25%.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입니다. 실제 얼마를 내느냐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30대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15% 선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때문에 사업 못한다 하는 주장은 그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영업 관련해서 혹시 차지차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차지차가법. 그거 제가 20대 국회 때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다가 문턱에 걸려서 못 넘었는데요. 느낌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쫓겨나지 않을 권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100년 넘은 가게가 없어요. 말하자면 장사가 될 만하면 그걸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장사가 될 만하면 쫓아내잖아요. 근데 이게요 차지차가법이 일본법입니다. 100년 됐어요, 100년. 그래서 과거에 그 조선 물산장려 운동이라고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선조들이 1920년대 했던 운동인데 뭐냐면은 왜 일본 국내에서는 그
말하자면 가게 주인, 땅 주인이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만약 한번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대를 주게 되면은 일방적으로는 못 쫓아내고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권리를, 그러니까 세를 들더라도 세입자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지요. 근데 조선 땅에서는 이거를 예외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입자에게, 왜냐하면 그때는 집주인, 땅 주인이 다 일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에게도 그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하는 건데 100년 뒤인데 아직 대한민국에는 차지 차가법이 도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앞장섰던 건데요. 네, 질문도 1분 예, 이내로 이 차지 부탁드릴게요. 차가법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님 말씀하신 거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부채 문제도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겪는 비애가 많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가게를 빌려서, 장소를 빌려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너무 잘 돼도 사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가 임대기간 끝나면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 막상 비워주면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정말 보호하는 차지차가법 이런 법안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두 번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정치는, 저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정치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하는 한 신학자의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자, 노란봉투법, 힘없는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파업했다는 죄로 억대의 벌금을 물리면, 그래서 자살하는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됐을까? 그리고 대통령을 해서 대한민국을,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건지, 또 약자들에는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는 건지 늘 궁금하거든요. 우리 한 후보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노란봉투법을 왜 거부했다고, 거부권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내. 네. 어떻게 해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됐겠습니까? 8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국회가 통과한 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하게 친기업, 친재벌, 친부자 정권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어제 KBS 심층토론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로 출마하신 분이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막말을 하셨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구제법이다, 이런 막말을 하셨는데, 네, 4분 시간 지났습니다. 1대1 토론까지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너무도 원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사실 이전 정부 때부터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 듣고 싶은데요. 먼저 정동영 후보 순서 돌아가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혁신도시 이제 시즌 2가, 왜냐하면 150개 지금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과제 15대 과제 중에 들어있는데 지금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일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국회에 들어가서 약속 지켜라, 혁신도시, 지방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 주장할 것이고요. 이제 지금 수도권에 160개, 지방으로 2차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주, 전라북도에 뭐가 올 거냐라는 건데요. 이 오는 거를 저는 전주에 오지 말고 전주, 완주, 만경강가로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 통합의 이 접착제로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사회를 가져와야 된다, KIC, 한국투자공사를 가져와야 된다, 뭐 이 농협금융지주 등등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플러스 어떤 고려를 해야 되냐면 뭘 가져왔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산업 연관 효과가 중요하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기술연구원 이런 게 와야 알겠습니다. 도움이 된다. 네, 한병욱 후보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고 또 상징적으로 성공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가장 핵심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40만에 이르는 세종시가 탄생을 했고 전국에 10곳에 이르는 혁신도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때 혁신도시로 이주해왔던 인구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정주 요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희재 후보에게도 1분 드립니다. 네, 우리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도시에서 가장 또 면적이 넓습니다. 300만 평, 전주시가 120만 평, 완주군이 180만 평으로서 제일 큰 면적인데 두 가지 우리가 타겟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3의 금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중점 유치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국투자공사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수도권에 7개 공제회가 있습니다. 가령 뭐 군인공제, 사학연금공제, 지방연금공제 등 7개가 있는데 그 공제를 이쪽으로 끌어오면 제3의 금융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금융 포션이 4%뿐이 안 됩니다. 그런 금융기관이 와야 제3의 금융도시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농생명 수도로 지칭되기 때문에 농업 관련 분야 인프라라든지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두 가지 타겟으로 중점 앞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에게는 7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정책과 지역 현안을 주제로 질문과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과 답변 되도록 1분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반드시 2명 후보에게 모두 질문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인신공격, 비방 발언은 안 됩니다. 그럼 한병옥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7분입니다. 먼저 전희재 후보님께 질문하고 다음에 정동영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희재 후보님, 지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죠.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이것만은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한미일 공조 체제에 의해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나라가 좀 뭔가 보호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일 공조 체제를 잘해서 우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꼽으라면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걸 네, 한 가지만 여쭤봤으니까요. 후보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냥 포기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이름은 바꿔놓고 예산을 1.6% 깎아버렸잖아요. 예산이 깎인 사례는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 전라남도 6% 성장했고 이후 충남은 10% 이상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전라북도 도민들을 무시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질문. 아니, 답변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답변? 지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하고 예산을 연계시키는 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북 특별자치도는 1월 18일 날 출범이 됐고 예산은 이미 작년 거의 10월이나 11월 달에 이미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 서로 관계가 없어서 특별자치도하고 연계시키면 말이 안 되고 특별자치도가 유명무실했다는 것은 그건 어부성설입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가 완공이 안 되고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특례를 더 담아야 되고 중앙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이양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국민의힘을 보내줘야 한다.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후보님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을 강조하셨는데 예. 지금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7일차 아닙니까? 네. 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전북에 방문했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중앙 일정에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후보님 제가 국민의힘이 전북특별자치도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녹색 정의당처럼 작은 정당도 비례 1번에 전북 고창 출신의 보건의료노도 위원장 3번 하신 나순자 후보를 1번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녹색 정의당이 전북특별자치도에 관심이 많다는 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발표됐던 비례 후보 명단에는 당선 가능권에 전북 출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항의하니까 겨우
조배수 후보를 이렇게 넣었는데 국민의힘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그 지난달 3월 30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골자는 우리 혁신도시의 여러 가지 2차 그 시즌에 의해서 공공재 이전을 금융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계 그 뭐라 할까 금융기관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속도 했고 또 혁신도시의 KTX 정류장도 신설하겠다. 또 대형 쇼핑몰도 하겠다. 이런 정도로 애정이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 또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냐 안 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한 사람 왔다. 그리고 아까 저 비례대표 말씀하셨는데 네. 비례대표는 과거에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호남권에 많이 한두 명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호남 몫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인요한 분이 알겠습니다. 후보님 제가 마지막 질문을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후보님 주변에 네. 금융투자, 다시 말해서 주식투자나 펀드투자로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분이 있나요? 뭐 제가 거기까지 뭐 지인분들 중에 거의 없으시죠? 네. 지인이란 범위도 애매하고 그 액수를 얼마나 하는지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주식투자나 펀드투자로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1%도 안 되고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의 1%도 안 됩니다. 네. 그 사람들에게 금융투자 소득세를 먹이겠다고 했는데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투자 소득세 거기까지 내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정부에서 검토한 것이지 뭐 제가 거기까지 어느 부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동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정치인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 원칙 많이 강조하시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다당제가 정동영의 꿈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례 투표 용지를 보면 3번, 4번이 비례위성정당입니다. 비례위성정당은 누가 봐도 편법이고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연 비례위성정당과 정동영의 다당제의 꿈이 양립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성정당, 이것은 반정치적이고 반민주적입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선거법은 합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법을 손 못 대고 지난 4년 전에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놨던 그 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법이죠. 위성정당 악법이 아니라 나쁜 그런 정치 관행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 이건 막아야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뽑는 대통령마다 실패합니다. 지금. 대통령제 근본적으로 손 봐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요. 재헌 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근데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나서 이거를 국가원수로 올려버렸어요. 국가원수. 그러니까 3부를 다 통괄하는 그런 이 제왕적 권력을 만들었거든요. 87년 6월 항쟁 때 이걸 걷어내지 못한 것이 한계인데요. 그래서 정상적인 대통령제로 가야 하고 그리고 국민 주권에 입각한 다당제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분 이내로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비례위성정당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정동영 후보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분 지났고요. 이번에는 전희재 후보에게 주도권 넘어갑니다. 7분 주어지고요. 질문 답변 1분 이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입니다. 그 녹색정의당에서는 탄소세를 아마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국제 경제 상황이나 우리나라 경제 여건 불문하고 추진할 계획입니까? 국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탄소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전국경제연합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하면 탄소세를 만약에 부과한다면 100대 기업 중에서 한 25개에서 40개 정도는 오히려 이익보다도 탄소세가 더 많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경제 제조업에서 손해가 나도 계속 탄소세를 해야 됩니까 이게?
손해가 나도 계속해야 된다. 그 질문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한 제품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이 아니고서는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세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더 강화시키는 일이다. 아니, 그러니까 탄소세가 그러니까 체질을 강화해서 탄소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체력이 강화되고 한다면 뭐 업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유럽은 뭐 대부분의 국가가 그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도입할 준비가 돼 있죠, 솔직히. 그런데 지금 호주 같은 데는 2년 만에 폐지해버렸어요, 탄소세를.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나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파리 기후 협약에 그대로 참여해서 화석연료 줄이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화석연료 쓰는 그 제조업을 오히려 더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된다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다시 파리 기후 협약에 역행을 해서 그 탄소 그 화석연료 이걸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보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에 경제적인 탄력성을 부여해서 대처하고 체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무조건 탄소세 도입한다고 되는 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님 아까 탄소세를 도입하면 지금 현재 100대 기업 중에서 뭐 40개, 50개 기업이 이익 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 유보금이 1,000조에 가까우면서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트럼프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규범을 따라가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선도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국제 경제에 생각합니다. 차지하는 우리나라 비중이 미국이나 이런 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서로 탄소를 부과함에 따라서 수출입의 경쟁력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쉽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주부터 무상 교통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공약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골자는 뭡니까? 무상 교통이라 하면 모든 차량을 공영제로 해서 무상으로 공짜로 지금 뭐 타고 다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전주에서 무상교통을 하겠다는 것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무상으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그 기본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고 처음에는 청소년과 노인들에게 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공약을 하는 이유는 아까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기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좋아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제가 저는 질문이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 전주시에서 그 시내버스 보조금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노선 적자 노선에 대해서 네.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된지 아세요? 아마도 100억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에 210억이니까 지금 네. 아마 300~400억 될 겁니다. 네. 그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무상으로 한다면 그 재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어떻게 염출한다는 계획은 해봤습니까? 후보님 바로 그것 때문에 무상 대중교통을 하자는 겁니다. 아니 무상이 지금도 재원을 어디서 나냐 이거 재원을. 지금도 이미 엄청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 이상의 돈을 민간 버스 업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전주시가 버스를 공영제로 도입해서 전주시가 버스를 공영제로 운행한다면 훨씬 더 공영제라는 의미가 정확히 뭡니까? 공영제라는 의미가 정확히 뭐예요? 공영제가 전주시가 소유를 하지 않지만 전주시가 버스 운행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사실상 전주시가 소유해서 차를 운행한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그 세금으로 다 넣는다는 건데 그 재원은 어느 정도 추산이 되고 어떻게 재원 대책이 마련되냐 이 말이죠. 후보님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에 들어가고 있는 유류비만 해도 친환경 수소차로 바꾸면 충분히 그 돈 나오고 남습니다. 네, 정동영 후보에게도 공영제부터. 질문해 주셔야 합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예. 네, 저한테도 지금 좀 1분 물어보세요. 30초 남았는데요. 그 우리 정 후보님 요즘 저 광명이나 서울 지원 유세한다고 뉴스 나오셨죠.
전 단 하루라도 그렇게 행복한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 출근 인사 다 하고요. 그리고 네네, 잠깐 갔다 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전에 3월 30일 날 우리 실내체육관에 그 아침 예. 부활절 예배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 KC 농구대가 그대로 이름이 붙여진 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봤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예, 마음이 짠하더군요. 2001년도에 이 KCC 유치하기 위해서 농구단 유치하기 위해서 당시 김한주 시장하고 엄청난 노력으로 끌어왔습니다. 2000년도에 이제 쌍방울 레이더스가 없어지고 전주 시민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KC 농구단 유치를 했는데 그때 KC 농구단에서 요구가 이걸 좀 뭐 실내체육관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만은 네, 답변 시간 지금 보장해 그에 주셔야 대해서 됩니다. 혹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젊은 그 농구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 젊은 팬들의 그 열기는 거의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이 통합 에너지를 끌어모으는데 스포츠만한 그러니까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야구는 이제 없어졌고 농구마저 이제 뺏겼는데요. 사실 8년 전에도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네, 전희재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 지났습니다. 주도권 이제 정동영 후보에게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7분이고요. 질문 답변 1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희재 후보님 먼저 한 3분 반 하고 그다음에 한병호 후보 네, 3분 시간 반 안배 잘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전희재 후보님은 군대 생활 때 공부를 치열하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영어 사전을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거를 다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전을 찢어가지고 씹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맞습니까? 그 맛이 있습니까? 네, 사실 맞습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라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친구가 10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짧게. 컨사스를 줬는데 그걸 군대 기갑병과입니다. 제가 근데 탱크 부대를 3년간 타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씹어 먹었어요. 씹어 먹는다는 좀 과장이고요. 근데 그런 이제 완전히, 그 네. 치열하게 공부를 네,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 공직자로 성공하셨는데 네. 지금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보통교부세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보통교부세. 네. 그러니까 지금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게 되면은 전주가 받는 보통교부세 또 완주가 받는 보통교부세에 6%를 더해서 10년간 지원하도록 지금 특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청주의 경우는 청원에 몰아줬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그 청주 청원 통합에 그 가속화하는 그 윤활 역할을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보통교부세 그 산정 방식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뭐 창원 마산 진해도 이제 그런 그 특별교부세를 더 증액해서 서로 이제 그 약간 반대하는 그 자치단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교부세 그러니까 특별교부세식으로 뭔가 통합하는 그 시군에 행자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완주군 쪽에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배를 해준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전주에 아마 지금 작년 통계까지는 제가 입수를 못했는데 한 5천억쯤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보통교부세가. 그리고 완주가 한 3천억 되고 8천억인데요. 8천억에 6%면 480억, 500억 가까운 돈이거든요. 10년이면 5천억이에요. 네. 이 5천억 돈을 완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네. 완주 국민들에게도 큰 혜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청주와 청원이 합치면서 보통교부세 4천억 10년 동안 이거를 청원 쪽에 집중 투자해 줌으로써 청주가 84만에서 시작해서 85만, 86만, 지금 87만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부러운 일입니다. 과거 청주는 우리에 비해서는 분소도시였어요. 전주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전주가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앞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완주 중심성, 완주 군민이 앞장서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통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하면 완주 군민이 흔쾌히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 아까 이제 그 교부세도 이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도 검토하지만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 26개 서로 상생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그 지역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다 완주와 전주 시민들이 접촉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같이 한다든지 재난재해를 같이 한다든지 또는 장학숙을 같이 운영한다든지 예. 지역 상품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짧게. 굉장히 서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자꾸 거치면 통합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좋은 생각이십니다. 3분 20초 남았으니까 이제 한병옥 후보께 대표 공약이 지방대 무상 등록금, 이제 무상 교육. 저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330개 대학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190개가 4년제고 또 전문대학이 130개 등등해서 340개 대학이 있는데 335개가 있는데 이제 수도권에 이제 100몇십 개 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권은 무상 교육을 안 하고 지방만 하고 그것은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논리적으로 이거 이제 학생들로 봐서는 똑같은 대한민국 학생이고 국민인데 이 차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지방대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말씀이냐면 전북대만 해도 국립대인데 서울대도 국립대고 전북대도 국립대, 전남대도 국립대입니다. 다만 그게 전북에 있고 전남에 있고 서울에 있고 차이죠. 국립대는 똑같은데 서울대 국가에서 1년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전북대에 비해서 10배 이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학생 수여도 지방대에 있는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부터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기울어져 있는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노력을 하고 생각합니다. 이 등록금 문제와 함께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근본 모순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 입시, 그러니까 서열화돼 있단 말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시키고 이제 과외시키고 하는 게 말하자면 서열화된 대학의 그 상위 구조에 편입하고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전 국민적인 동일 목표거든요. 제가 과거에 대선 때 공약이 대학 입시 폐지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입시 시험 보고 중학교 갔거든요.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갔습니다. 근데 중학교 폐지도 했고 입시 폐지도 했고 고등학교 입시 폐지 평균적으로 잘 됐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은 60만 명인데 올해 수능 시험 본 학생은 50만 명밖에 못 봤어요. 모자라요, 10만 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서열 문제만 타파하면 얼마든지 대학 평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제 평소 소견이기도 한데 등록금 무상 교육과 함께 대학 입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저도 근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대학 서열화 폐지를 위해서는 후보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기득권을 놓아야 됩니다. 물론 고려대, 연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에 소위 잘 나간다는 대학들이 기득권을 놓아야 되는데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이 우리 사회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서열화 폐지 꼭 필요하지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역사상 보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기득권을 놓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예산부터 차별하지 말고 좀 균등하게 예산 배분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공통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나온 키워드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인데요. 전주 완주 통합을 두고 두 시군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그리고 찬성한다면 또 반대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드리고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전희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전주 완주 통합은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선 작게만 봐도 제가 부지사 시절에 혁신도시를 설계할 때 당시에 완주하고 전주가 도로 사이를 놓고서는 나눠졌습니다. 이것부터 우선 작게는 통합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전주 완주 통합이 돼야 되고 조금 전에 정 후보님 말씀대로 특별한 어떤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 간의 상생 여러 가지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정말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자꾸 접근이 되면 자동적으로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전라북도 지사가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나서서 같이 상생 협력을 통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충분히
통합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저희들 적극 나서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동영 후보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전국에 도, 농, 분리, 시, 군이 92개 있었습니다. 군산, 옥구 통합됐어요. 20년 전에요. 20년 넘었죠. 익산, 이리, 가령 대전, 대덕, 천안, 천원, 춘천, 춘성, 경주, 월성, 울산, 울주 다 통합됐어요. 여수, 여천. 92개 중에 90개가 다 합쳐서 이제 도농 통합시가 됐어요. 근데 92개 중에 90개가 되고 2개가 남았거든요. 그게 어딘 줄 아시잖아요. 전주, 완주입니다. 그럼 앞으로 30년 뒤에도 계속 나누어져 있을 겁니까? 이렇게 되면 전주도 가라앉고 완주도 가라앉고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뭐 완주를 시로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완주 혼자만 잘 살아가지고는 전라북도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 때 완주 발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권이 한 덩어리로 자기 눈앞에 목전에 이익을 놓고 네, 1분 지났습니다. 한병욱 후보 말씀해 주시죠. 지도만 봐도 전주 완주 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가 둘러싸고 있는 형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왜 실패했었나요? 저는 전주 완주 통합의 핵심 키는 완주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완주 국민들이 통합에 반대할까? 완주 국민들 마음속에 불안감과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전주하고 통합하면 주민 혐오 시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이나 의료 폐기물 처리장 같은 그런 시설들이 완주의 시골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을 인구 기준으로만 편성하면 인구가 적은 완주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 문제는 결혼 문제라고, 결혼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과 결혼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 결혼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전주 완주 통합 문제도 완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벌써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정동영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됩니다. 네, 헌법 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죠. 나죠. 우리죠. 적어도 투표날 하루는 완전히 100% 주인입니다. 이 주인 노릇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입니다. 일찍 투표하시고 다음 주 4월 10일은 하루를 온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무진 핍박을 받았잖아요. 아니 17개 시도 중에 16개 예산을 올려줬는데 전라북도만 1,600억을 깎아버렸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뭔가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뭘로 응답할까요? 저는 투표율 1등으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참여가 높은 것은 정치 의식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치 1번지 전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 1번지 전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표 한 표가 모여져서 태산을, 큰 산을 움직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몰상식한, 무능한, 무책임한 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바로 뭐가 필요하냐? 한 표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전주가 정치 1번지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꼭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한병욱 후보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집집마다 배달된 선거 공보물 펼쳐보셨나요? 비례대표 후보 공보물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우리 녹색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 3번, 4번이 노동자 출신입니다. 5번은 농민 출신입니다. 변호사가 2명 있지만 우리 녹색정의당의 비례대표 변호사들은 전세 사기 가해자를 변호하지도 않았고 코인 사기 가해자를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 편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분들입니다. 부디 비례대표 후보물, 공보물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녹색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당은 작았지만 녹색정의당이 해낸 성과 적지 않았습니다. 무상급식, 카드 수수료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보수 양당이 원칙과 정의를 저버리고 편법과 꼼수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때 녹색정의당은 외롭지만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원칙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당 하나쯤은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녹색정의당답다라는 말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전희재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토론 과정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이고 또 허황된 공약이나 정치 선동에 우리가 표를 행사한다면 우리 전주가 다시 한번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이제 전주가 새로운 출발 또 제2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귀중한 한 표 한 표 또 현명한 한 표 한 표를 잘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어려운 그 경제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가는 이런 전주를 다시 살리고 또 줄어가는 전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 4월 5일 6일 예비선거 또 4월 10일 본선거에서 여러분 귀중한 한 표를 꼭 전희재에게 주셔야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중앙에서 예산과 사업을 따와가지고 여러분의 심부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전부 우리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 중앙의 협조와 지원을 제가 소통창구 역할을 해서 충분히 우리 유권자들 또 시민들의 발휘되고 손이 돼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 또 4월 5일 6일 예비선거 이 두 날에 저에게 꼭 귀중한 한 표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전주시 병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새 후보가 이야기한 정책과 비전을 잘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KBS 뉴스 전북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4월 10일 투표일에도 투표가 어려운 분들 사전투표로 한 표의 권리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주시 덕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전주시 병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